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시간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 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들을 격파해 볼 텐데요.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대신증권의 최진 스마트비즈 진부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좀 힘드시진 않았나요? 네네. 일단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하고는 좀 색다른 경험을 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쪽 경복궁 근처에서 저희가 이 방송을 찍고 있는데 다들 이쪽 길이 되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비도 오고 해서 굉장히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대신증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속해 있는 부서는 이제 스마트비즈 부서라고 해서 리테일 쪽에서도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그 중에서도 리테일 쪽 해외 주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하시니까 이제 월스트리트 동향 이런 거 계속 챙기시겠네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고객분들하고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 보시고 그러려면 그 밤에 24시간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업무가. 네. 저희는 미국 주식을 비롯해서 지금 아시아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낮에는 아시아 이렇게 되고 밤에는 이제 미국 증시. 예, 그렇죠. 그래서 쉬실 틈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 휴일하고는 다르게 해외 휴일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분들이 막 새벽에도 전화 오고 그럽니까? 예, 저희는 기존에 이제 업무뿐만 아니라 데스크 업무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객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주문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 집행 및 관련된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도 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주문하시려고 전화로 새벽에 전화하시고 또 이거 왜 이렇게 됐냐 그렇죠. 물어보러 전화하시고 아주 밤을 낮처럼 이렇게 보내시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최진 팀장님하고 인사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먼저 월가 오늘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 브리핑을 잠시 들려드리고 제가 정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7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다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3%, S&P 500은 0.19%, 나스닥은 0.59% 상승했습니다. 이날 또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3.2달러, 그러니까 0.2% 올라서 1901.2달러에 마감했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얘기하는 온스당 1900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1월 7일 이후에 가장 높고요. 이달 들어선 8%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에서 진짜 금으로 돈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월스트리트 세 가지 포인트를 그럼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요. 첫 번째, 월가 소형주에서 보석 찾기. 두 번째, 불붙는 집값 거품 논란. 세 번째, 칼 빼드는 갠슬러.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갠슬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럼 이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례차례 좀 격파를 해보겠습니다. 최 팀장님과 함께요. 첫 번째, 월가 소형주에서 보석 찾기 이건데요. 방금 제가 그 월가 오늘 새벽에 끝난 동향 말씀드렸듯이 좀 3대 지수들은 약간 혼조세고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러셀 2000 지수라는 게 한 2%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래가지고 월가에서 이 러셀 2000 지수가 최근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셀 2000이라는 게 어떤 지수죠? 러셀 2000 지수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전체 3,000개 대형제 지수 중에서 위에서부터 쭉 3,000개 해서 1,000개를 빼고 나머지 이제 2,000개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 2,000개 종목군으로 구성된 지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을 봤을 때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로 구성된 지수의 특징을 보여주고 기술 중심이고 나스닥은요.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 지수 우리나라로 보면 코스피 위주로 대표된다면은
러셀 2000 지수라고 하면은 저희가 체감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 관련된 체감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부터 3,000개 기업을 다 뽑은 다음에 그 위에 1,000개를 빼버린 거네요. 예. 그 중간에 중간 소형 이런 주식 2,000개를 의 주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지수다. 이런데 이게 상당히 방금 오늘 많이 뛰었지만 또 연간으로 봐서도 상당히 뛰었거든요. 예를 보면 1년간 상승률을 보면 사실 작년에 뭐 기술주들이 많이 뛰어가지고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1년간 나스닥이 46% 올랐는데 러셀 2000은 56.6% 더 많이 올랐어요. 네네. 이렇게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뛰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항상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특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뭐 대형주, 기술주들의 상승과 함께 중소형주들의 상승폭도 아무래도 지수 대비 베타가 높다 보니까 아무튼 상승률이 좀 더 높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베타 유동성은 이제 돈이 많이 풀릴 걸 얘기하고 베타라는 거는 아무튼 시장의 인덱스 대비해서 상승률의 민감도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베타가 1이다 그러면은 지수가 1%포인트 움직였을 때 개별주의 상승률이 뭐 비슷한 부분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저희가 베타가 1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면 베타가 1 정도로 근데 그거보다 더 높으면 그렇죠. 베타가 1보다 높다라고 저희는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형주 대비해서 몸집이 가볍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변동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특색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냥 그 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그 뭡니까 요새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렇게 그 주식 트렌드가 변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치주란 게 좀 작은데 아직 그 주가가 그 주식의 가치만큼 못 따라온 그런 주식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단지 기업 규모가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아직 주가가 덜 오르는 거 이런 걸 찾는 그 트렌드도 있지 않나 그런데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아무튼 매출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대부분 성장주라든지 관련된 테크 관련주들도 좀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고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시장의 상승을 좀 제어하는 역할들이 있다 보면은 시장의 움직임은 또 다른 가치주를 찾기 위한 움직임도 또한 활발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까 좀 생각을 들고 있고요. 말씀하신 가치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뭐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봤을 때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뭐 캐시플로우가 좋은 기업들에 대한 관련된 그 시장의 관심이 순환매 성격으로 봤을 때 또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경기가 미국에서 백신을 많이 맞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이런 것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러셀 2000으로 대표되는 이 중소형주가 잘 주목을 받는데요. 뭐 러셀 2000 나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겠지만은 뭐 규모 면에서 이제 덩치로 봤을 때 중소형주라는 거지 그 안에서도 다양한 업종군들이 있을 것으로 뻔뻔하겠죠. 최근에는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좀 미국에서는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 이제 그 소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진작되지 않겠는가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보급 소비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동안 소비 못했던 걸 뭐 한다. 그렇죠. 뭐 그런 거에서 이미 뭐 항공주라든지 물류 관련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상승률이 좀 높았었고요. 뭐 최근에는 뭐 여행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드라이빙 시즌이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반기 뭐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연휴도 시작되다 보니까 뭐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 월요일은 이제 휴장이겠죠. 연휴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간다는 그렇죠. 그래서 드라이빙 시즌에는 아무래도 그런 쪽이다 보니까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뭐 음식료 관련된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중소형주 중에도 많이 있을 테니까 주목을 받는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마냥 또 중소형주 투자로 우리가 뭐 뛰어간다 뭐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운 게 약간 리스크 요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형주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 원자재 가격도 막 이제 재료 가격이 상승할 텐데 대기업들은 그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다 이렇게 소비자 가격에 이렇게 전가할 수 있는데 중소형 기업들은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거세다 그러면 약간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중소형주라는 게 대형주에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높다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방향성 모색을 따라서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 순환매 성격으로도 시장을 이해하시는 것도 하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환매라는 건 이제 뭐 성장해서 가치로 왔다, 또 가치에서 성장을 왔다, 뭐 갔다 그렇죠. 이런 추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첫 번째 이슈인 이제 중소형주를 지금 주목하는 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불붙는 집값 거품 논란인데요. 사실 어제 좀 미국에서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시간에도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미국 집값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집값이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데 오늘은 뭐냐면 이제 또 미국 상원에서 그 월가 대형은행들 이제 CEO들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문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청문회에서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지만 집값에 대해서 또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또 논란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제가 몇 분 얘기한 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JP 모건의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부동산 가격에 약간 거품이 있다. 하지만 2008년, 9년 같지는 않다. 거품이 약간 있지만 그 위기를 불러올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비드 솔로몬이라는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 이분은 버블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아예 버블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좀 연준이 자산 가격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뭔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그 제임스 고먼이라는 이제 모건 스탠리 최고 경영자는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에 버블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부에는 거품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그 쟁쟁한 월가 은행들의 CEO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집값 거품이 근데 당장 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이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었던 이슈가 있었죠. 그 당시 이후에 2008년 이후로 한 2010년도 초반까지는 아무래도 집값에 관련된 시장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지표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최근에 아무튼 시장이 뭐 꾸준한 상승을 보여서 왔고 뭐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이 있다 보니까 뭐 자산 가격에 관련돼서 비단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여러 원자재 시장까지 앞으로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이런 버블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버블에 대한 우려를 아무래도 미리 좀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EO들이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또 뭐 연준도 뭐 어떤 뭐 지난번에 금융안정보고서인가 거기서 약간 거품에 대한 좀 경고성 멘트가 나왔죠. 뭐 연준에 대해서는 뭐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뭐 시기라든지 방법론, 언제가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뭐 흔히 저희가 뭐 집값 관련돼서 가장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미국 연준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서 미국 모기지 채권을
매달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한 400억 달러 규모 네네. 알고 있는데요. 예. 모기지 채권은 그렇죠. 모기지 채권 400억 달러에 대해서 테이퍼링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매입의 규모를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고 과거에서도 그런 경험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이제 시장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예, 있는 거죠. 예. 예. 실제로 뭐 이 오늘 이제 온라인 전문 증권사 찰스 슈왑이 500명 트레이더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80% 이상의 트레이더들, 주식 트레이더들이 주택 시장과 주식 시장에 버블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월가에 상당히 버블에 대한 좀 걱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그냥 버블이 있다고 해서 뭘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는 또 조언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 버블이 커질 때는 다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주택 시장도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거지 장기적인 추세는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똑같은데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집값도 이런 논란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 이 집값 논란, 거품 이런 게 너무 커지고 그러면 2008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경험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런 예, 뭐 일단 저희 시장은 경험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과거의 서프라임처럼 그런 뭐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들도 그러니까 시장의 위기라는 거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인지하고 있는 리스크라는 거는 시장에 그렇게 뭐 그다지 큰 영향은 크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 옛날 경험에는요. 2007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제 미국에서 났을 때 제가 이제 금융권 관계자들한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다 알려진 위기이기 때문에 더 커지진 않을 거다.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파생된 관련된 금융위기라는 거는 그 당시에서도 굉장히 뭐 그 시장을 보시는 분들보다 굉장히 만연했었던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주의해야 될 점이다 이 부분. 그냥 놓쳐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집값 거품 논란이 지금 미국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해봤고요.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칼 빼드는 갠슬러 이렇게 정했는데요. 갠슬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새로 됐어요. 지난 17일 날 취임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월가의 저승사자가 될지 이게 참 관심입니다. 갠슬러는 좀 어떤 사람인지 짧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갠슬러 의장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이제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증권 시장에 관련된 위원장이 되신 이전에 상품 선물에서 먼저 그 경험을 하신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기존에 또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뭐 이런 멘트를 하기에 앞서서 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라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뉴스를 놓쳤는데 이분이 사실 오늘 좀 충격적인 하여튼 좀 놀라운 얘기 하나 했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된 건데 미 하원에서 스펙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점점 더 뭐 규제를 강화할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스펙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스펙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스펙이라는 거는 이제 한글로 좀 요약을 하자면은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이 안 오는데 흔히 뭐 페이퍼 컴퍼니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아무런 활동은 없지만은 앞으로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상장되는 회사를 저희는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회사를 만들어서 일단 상장시킨 다음에 그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뭐 해서 이 다시 뭐 정상적인 회사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시장에서는 IPO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증권위원회에 상장
심사 절차를 통해서 네.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서 이제 상장하는 방법이 있는 방법이에요. 네. 스펙이라는 거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앞서 말씀드린 뭐 껍데기라는 저희는 뭐 쉘이라고도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수돼 있는 회사와 우회 상장을 할 수 있는 방법 네. 중에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겐슬러가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스펙 투자자들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냐,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있냐라고 네.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스펙이 그 전통적인 기업 공개, 그러니까 우회 상장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하니까 이런 거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이제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작업을 하겠다 이걸 비춘 거죠. 근데 스펙이 얼마나 지금 미국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저도 이제 리테일 관련돼 네. 가지고 이제 미국 주식에 이제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음. 국내에서도 이제 미국 스펙 관련된 열풍들이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자, 스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공모가 약 $10 정도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10 정도 상장하고 그 공모 상장된 $10 가격이 2년 내에 인수를 할 목적을 찾게 되면은 이제 인수 목적 회사의 합병을 통해서 그 종목이 변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실체가 있는 회사로 변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투자자들은 이제 최초에 초기 시장이 $10에 투자하게 되면은 또 상장 이후에 이제 인수 목적 회사 아무튼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투자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스펙으로 상장한 게 어떤 데가 있어요? 네, 뭐 작년 하반기부터 뭐 관련된 전기차라든지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의 각광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니콜라라는 회사들도 니콜라. 있었고요. 예, 트럭 수소토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 만든다는 회사. 그런 회사도 있었고 뭐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들도 이제 뭐 관련된 스펙으로 상장한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예, 뭐 화상까지 보내겠다. 예. 뭐 그 회사죠. 예. 버진 뭐 그 갤럭틱인가요? 네. 네. 거기 뭐 또 저기 캐시 우드가 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뭐 주식을 팔았다는 또 이런 소식 들어오던데 하여튼 그런 회사군요. 그런 회사들이 다 이제 스펙으로 상장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금 투자자들이 근데 보호되고 있는지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아무래도 이제 상장 당시에 어떤 회사랑 우회 상장을 할 것인가 그런 게 이제 고객들의 투자자들의 이제 아무튼 투자의 비대칭성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없애겠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좀 손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이렇게 안 부르고 암호화 토큰 뭐 이렇게 부르면서 암호화 토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큰 자산군이고 투자자들이 사기와 시세 조정 등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또 여기도 뭐 규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전에 이미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안을 좀 의원들이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또 그 가상화폐 관련한 ETF를 뭐 승인해 달라고 이제 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뭐 이달 초 할 예정이었는데 또 다음 달로 좀 더 논의를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부정적인 저기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겐슬러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이 뭘 지금 내놓을까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겐슬러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지 그분의 이제 행보가 상당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이슈까지 좀 다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한 뭐 세 가지 이슈를 한 줄 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월가 주식시장이 혼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요. 소형 가치주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좋은 소형 가치주를 찾는 건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도 빛을 내는 작은 보석들을 좀 찾아내길 바랍니다. 둘째, 월가 대형은행 최고 경영자들 이들이 지금 미국 집값에 전반적인 거품은 없지만 일부 거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점점 거품 얘기가 늘어나는 건 위험 신호입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국 증권과 규제를 맡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시장 규제를 강화할 뜻을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투기는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되 시장의 돈이 잘 흐르게 물꼬는 터주시길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월스트리트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최진 팀장님,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처음 네. 방송하다 보니까 그 박사님의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이 잘 되지 않았나 좀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에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뭐 관심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증시도 뭐 투자자분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해드리고요. 내일도 저는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키워드로 진단하고 하나의 포인트를 통합해서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